자, 요번에 나올 거는 이제 읽을 건 프랑스 대혁명인데, 프랑스 대혁명은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요거 읽기 전에 프랑스 혁명의 전개 과정을 좀 이렇게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예전에 09년 전공 2차 기출문제예요. 여기 프랑스 혁명의 전개 과정을 서술하는 내용이 나왔거든요. 물론 이제 요번에 이제 요즘에 보는 시험에는 맞진 않지만 이 프랑스 대혁명의 그 과정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어디가 중요하냐? 구제도의 모순, 그러니까 프랑스 대혁명의 배경 관련된 내용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3부의 소위까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국민의 결성, 그리고 여기 보면 국민공회, 요게 세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요 내용과 관련된 교과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미래행 교과서를 좀 볼게요. 자, 미래 교과서 보면 프랑스형의 배경이 이렇게 서술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개 과정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테니스 코트 서약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인권선언서 관련된 내용 있죠. 국민공회에서 공지된 인권선언서 내용과 봉건적 특권의 폐지 선언 내용이 있습니다. 요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그 당시 이제 국민공회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리고 프랑스 혁명 영향 관련된 내용이 있죠. 예. 이렇게 이제 쭉 보는데, 그다음 프랑스 혁명에 보는 관점들이 있어요. 예. 그래갖고 예, 다양한 관점도 있는데, 요거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비상교과서 좀 볼게요. 비상교과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프랑스 혁명의 발생 과정들을 쭉 전개를 해놨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국민공예와 그 다음에 한계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제 프랑스 의회 한계를 그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 특히 여성혁명가 관점에서 나오는데, 요 부분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죠. 요게 그 교육과정 관련된 내용을. 그래서 요 부분은 따로 이제 읽고 나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요 관련된 그 내용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음, 제가 이제 해놓은 걸 읽어볼게요. 교과서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딨나? 네. 자, 먼저 그 천재교육부터 읽고, 그 다음에 비상교육 읽을게요. 이게, 잠깐만. 에, 있는데, 이게 오류가 쭉 나온 것 같은데, 그 앞에 이제, 그, 청교도혁명하고 프랑스혁명 이렇게 나오네? 음, 요거 있고, 잠깐만요. 음. 일단 이거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예, 좀 약간 시간이 걸릴 거예요. 어디 가는데. 첨부해주신 이미지에서 프랑스 대혁명과 관련된 텍스트 본문과 자료 내용을 있는 그대로 옮겨드립니다. 프랑스 혁명의 배경. 18세기 후반 프랑스 사회는 신분제로 인한 불만이 커지는 등 구제도의 모순이 심화되고 있었다. 제1신분인 성직자와 제2신분인 귀족은 소수에 불과하지만 이들은 주요 관직과 대토지를 차지하였으며 세금도 면제받았다. 반면 다수를 차지한 제3신분은 봉건적 악습에서 비롯된 의무와 과중한 세금을 부담하였으나 정치 참여는 제한되었다. 특히 제3신분 중 시민계급은 상공업을 통해 부를 축적하고 계몽사상을 수용하여 사회를 개혁하려는 의지가 높았다.
당시 프랑스는 계속된 전쟁과 미국 혁명 지원, 왕실의 지나친 사치, 흉년과 식량 부족 등으로 재정 상태가 매우 열악하였다. 결국 루이 16세는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랫동안 열리지 않았던 삼부회, 삼신분회를 소집하였다. 프랑스 혁명의 전개, 삼부회가 소집되면서 새 신분의 대표들은 삼부회의 표결 방식을 둘러싸고 대립하였다. 제1신분과 제2신분은 전통적인 신분별 표결을 주장하였지만 제3신분은 머리수 표결을 요구하였다.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제3신분은 국민의회를 구성하고 헌법을 제정하기 전에는 해산하지 않겠다고 서약하였다. 테니스 코트의 서약. 국왕 루이 16세가 국민의회를 무력으로 탄압하려 하자 파리 민중은 전제정치의 상징인 바스티유를 습격하였다. 자료 1 테니스 코트의 서약. 국민의회는 왕국의 헌법 확립, 공공질서 쇄신, 군주정의 진정한 원리 유지 등을 위해 소집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어느 장소에서 모이도록 강요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것도 우리가 그 논의를 지속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이 의회의 모든 구성원은 왕국의 헌법이 수립되고 확고한 토대 위에서 굳건해질 때까지 해산하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여건에서도 다시 모일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이후 혁명이 지방으로 확산되면서 봉건적 부담에 시달리던 농민들은 귀족을 공격하고 장원문서를 불태웠다. 국민의회는 농민봉기에 대한 대응으로 봉건적 특권 폐지를 선언하고 자유와 평등, 국민주권 등 혁명의 기본 이념을 담은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인권선언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지방행정구역 개편, 교회재산 국유화 등 각종 개혁 조치를 시행하였으며 입헌 군주제와 재산에 따른 제한선거제 등을 규정한 헌법을 제정하였다. 1790. 잠깐만요. 제가 잘못 눌렸네. 네. 제가 잘못 눌렸어요. 그래서 요거 있는데 이거 읽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각자 좀 읽어보시고요. 예, 그 뒤에 다음 건 이제 비상교과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누르다가 잘못 눌려버렸어. 예, 다시 할게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비상교과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비상교과서가 이게 자본인식인데 청교도혁명, 명예혁명 그 관련된 내용이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이거 이제 건너뛰었으면 좋겠는데 이걸 건너 못 뛰게 돼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렇게 뛰는 장면이 없어서 이걸 그대로 그냥 읽고 그 다음에 프랑스 혁명 넘어갈게요. 예. 이걸 적는 거네. 청교도혁명과 명예혁명은 한번 읽고 그냥 프랑스 혁명 넘어가겠습니다. 음. 도는 동안 마지막 인증번 알려드릴게요. 마지막 인증번은 60번입니다. 예, 마지막 인증번은 60번이에요. 첨부해주신 이미지들 중 프랑스 대혁명과 관련된 텍스트와 보충자료 내용을 있는 그대로 옮겨드립니다. 함께 첨부된 영국 혁명 관련 내용도 포함하여 정리했습니다. 청교도 혁명. 16, 17세기 영국에서는 지주층인 젠트리와 시민계급이 성장하였고 이들 중 청교도들은 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찰스 1세가 청교도를 탄압하고 의회의 동의 없이 과세하자 의회는 의회의 동의 없이 과세할 수 없다. 는 내용의 권리 청원을 왕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다. 1628. 하지만 찰스 1세가 의회를 소집하지 않고 전제 정치를 계속하자 의회가 반발하면서 내전이 일어났다. 전쟁에서 의회파를 이끈 크로멜은 왕당파를 격파하고 찰스 1세를 처형한 뒤 공화정을 수립하였다. 청교도 혁명 1642년에서 1649년. 크로멜은
왕당파의 거점이었던 아일랜드를 정복하고 항해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그는 청교도 윤리를 앞세운 엄격한 독재 정치를 펼쳐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였다. 결국 크롬웰이 죽은 후 찰스 2세가 즉위하여 왕정이 부활하였다. 명예혁명. 찰스 2세와 그의 뒤를 이은 제임스 2세는 의회를 무시하고 전제 정치를 펼쳤다. 이에 의회는 제임스 2세를 추방하고 그의 딸 메리와 그녀의 남편 윌리엄을 공동왕으로 추대하였다. 명예혁명 1688. 이듬해 의회가 왕에게 권리장전을 승인받음으로써 의회를 중심으로 한 입헌 군주제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앤 여왕이 죽은 이후에는 독일의 하노버 공조지 1세가 즉위하여 하노버 왕조가 개창되었다. 이때부터 영국에서는 왕은 군림 하나 통치하지 않는다. 의회 중심의 내각 책임제가 시행되었다. 프랑스 혁명의 발생. 18세기 후반 프랑스 사회는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국왕의 통치 아래 불평등한 신분제가 유지되고 있었다. 이 시기에 성직자와 귀족은 정치적, 경제적 특권을 누렸지만 평민은 많은 세금을 부담하면서도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프랑스 사회를 가리켜 구제도라고 한다. 계몽사상과 미국 혁명의 영향을 받은 시민계급은 구제도를 무너뜨리고자 하였다. 루이 16세는 계속된 전쟁과 왕실의 사치로 재정이 어려워지자 신분제 회의 3부회를 소집하였다. 이 회의에서 제3신부는 신분별 표결이 아닌 머릿수 표결을 주장하였다.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제3신부는 국민의회를 구성하고 헌법을 제정하기 전에는 해산하지 않겠다고 서약하였다. 테니스 코트의 서약. 국왕이 국민의회를 탄압하자 파리 시민들은 절대주의의 상징이었던 바스티유를 습격하였다. 농촌에서는 봉건적 부담에 시달리던 농민들이 영주의 성을 공격하고 장원의 문서를 불태웠다. 결국 국민의회는 봉건제 폐지를 선언하고 자유와 평등의 이념을 담은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인권선언을 발표하였다. 이후 입헌 군주제와 재산에 따른 제한선거제를 규정한 헌법이 제정되었으며 국민의회가 해산되고 입법의회가 소집되었다. 1791. 프랑스 혁명의 과격화. 프랑스 혁명이 자국에 전파될 것을 우려한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 등이 프랑스를 위협하자 입법의회는 오스트리아에 선전포고를 하고 혁명전쟁을 일으켰다. 1792. 혁명과 전쟁으로 물가가 오르고 식량이 부족해지자 파리 민중, 상클로트, 왈슨, 국왕의 퇴위를 주장하며 왕궁을 습격하였다. 그 결과 왕권이 정지되었고 입법의회 대신 국민공회가 들어서 국민공회는 공화정을 선포한 뒤 급진파인 자코뱅파의 주도로 루이 16세를 처형하였다. 자코뱅파의 지도자 로베스피에르는 공안위원회와 혁명재판소 활동으로 반혁명 혐의자를 처형하는 등 공포정치를 주도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발이 커지면서 온건파의 쿠데타, 테르미도르의 반동가 일어났고 로베스피에르는 처형되었다. 공포정치가 끝난 후 5명의 총재가 이끄는 총재정부가 들어섰으나 혼란은 계속되었다. 이를 틈타 대중의 지지를 얻은 나폴레옹이 쿠데타를 일으켜 총재정부를 무너뜨리고 통령정부를 구성하였다. 프랑스 혁명의 의의와 한계. 프랑스 혁명은 자유, 평등, 우애의 이념 아래 봉건적 신분제를 타파하고 시민사회와 자본주의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인권선언과 노예제 폐지선언 등으로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확립하고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프랑스 혁명은 한계점도 가지고 있었다. 혁명 중 발표된 인권선언은 모든 인간의 권리를 언급하였지만 투표권은 백인 남성에게만 주어졌고 여성의 정치적 권리는 보장받지 못하였다. 또한 혁명 이후 부유한 시민계급은 부를 유지한 반면 자유와 평등을 위해 싸운 농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계속되었다. 세계사 신문.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이 발표되다.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주요 내용. 제1조. 인간은 자유롭게 그리고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다. 제2조.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자유, 소유, 안전, 그리고 압제에 대한 저항이라는 그 무엇도 침해할 수 없는 인간의 자연권을 보존하는 데 있다. 제3조. 모든 주권의 원천은 본래 국민에게 있다. 어떤 개인이나 단체라 하더라도 국민에게서 나오지 않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제6조. 법은 일반 의지의 표현이다. 모든 시민은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해 법의 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제17조. 소유권은 그 무엇도 침해할 수 없는 신성한 권리이므로 공적인 필요성이 명백히 존재하며 그것이 합법적으로 인정되고 또 미리 정당한 보상을 제시한 경우가 아니면 누구도 그것을 침해할 수 없다. 여성혁명가 올랭푸드 구주를 만나다. 기자, 여성과 여성 시민의 권리선언을 작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올랭푸드 구주, 프랑스 혁명 중 발표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 여성의 권리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기자, 선언문의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올랭푸드 구주,
여성들에게 단두대에 오를 권리가 있다면 연단에 올라설 수 있는 권리도 있다는 것입니다. 혁명파, 여성의 정치적 참여를 비판하다. 그대들은 남자 같은 여자인 파렴치한 구주를 회상하라. 그녀는 최초로 여성 클럽을 창설하고 정치에 개입하기를 원했으며 범죄를 저질렀다. 자녀를 교육하고 돌보며 남편의 옷을 짜고 피로를 완화해주기 위해 집안이라는 것을 영광으로 낙으로 삼는 가정의 어머니를 찬양하면 할수록 우리는 남성의 옷을 몸에 걸친 파렴치하고 추잡한 여성들에게 경멸과 야유를 보내야만 한다. 피에르 쇼메트, 프랑스 주간지 파리의 혁명. 피에르 쇼메트는 국민공예 시기 혁명파의 한 인물로 자코뱅파의 공포 정치를 옹호하였으며 올랭푸드 구주를 비판하며 여성 클럽이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요구하였다. 이 텍스트 내용들을 수업 자료용으로 문서화하거나 특정 사건, 인권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러면 이제 이 교과서 내용 중에 그 뒤에 이제 의의 한계 부분만 좀 볼게요. 나머지는 다 서계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보는데, 자, 일단은 여기에서 이제 볼게, 비상교과서 내용 보겠습니다. 예. 자, 의의를 보면, 프랑스 혁명은 자유, 평등, 우애 이념 아래 봉건제의 신분제를 타파하고 시민사회와 자본주의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인권선언과 노예제 폐지 선언 등으로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확인하는 민주주의 발전에 큰 영향을 줬다. 이렇게 했는데 앞에 이제 미국의 독립선언서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백인 남성들 중심이었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보면 인권선언서는 좀 보편성을 확대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그 뒤에 얘기했지만 서강제에서 얘기했지만 요 프랑스 대혁명 과정에서 그 당시 노예제 폐지 선언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편성을 뭐냐면 확보하는 그런 내용이 있죠. 물론 여성 같은 경우에는 좀 차별이 있었지만 자 그렇지만 한계도 있어요. 여기 보면 혁명 중 발표한 인권선언은 모든 인간의 권리를 언급했지만 투표권은 백인 남성들에게 주어졌고 여성은 정치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 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여성들이 이제 이렇게 그 프랑스 대혁명 때 소외되었다. 그래서 한계에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교육과정 관련된 내용에서 한번 언급됐었고요. 두 번째는 혁명 이후에 부유한 시민계급은 부를 유지한 반면 자유와 평등을 위해 싸운 농민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렇게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시민계급들만 배를 불렸다. 뭐 이런 내용인데, 요거는 약간 이제 막 국민의회에 해당해서 그런 건데, 국민공회 때 들어가면 이게 토지가 분배되잖아요. 그래서 이 농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됐다는 좀 약간 그렇죠. 이들도 일종의 기득권으로 편입돼요. 예. 그래갖고 나폴레옹을 지지했던 세력 중에 이때 프랑스 혁명의 가시를 따먹은 그 농민들도 있거든요. 분농들도. 그래서 요거는 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예. 자, 하여튼 국민의회에 한정해서 보면 뭐냐 답이 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는 농민들도 결국에는 뭐냐면 프랑스 혁명의 가시를 따먹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서기할 때부터 이제 좀 얘기를 더 할 테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혁명의 주제는 가상신문인데 그 중에 뭐냐면 여성혁명가 올레드 그 구주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름 좀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제 여성과 여성 시민 권리 선언 해가지고 이 권리 선언을 이제 공표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교과서에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09년이나 15년 개정 교과서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 올랜드 구주. 요즘에 여성사가 되게 강조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여성과 여성 시민의 권리 선언은 좀 이따 읽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올레드 구주가 프랑스 혁명 중 발표된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중에 여성의 권리가 빠졌기 때문에 따로 이런 권리 선언을 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은 뭐냐? 자, 여성들은 단두대에 올라갈 권리가 있다면 단두대는 국민공예죠. 국민공예 때 공포정치할 때 했던 사용 도구잖아요. 그때 이제 여성들도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자기에 대한 어떤 책임이 있잖아. 책임에 대한 뭐냐면 결과로서 판단해서 단두대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책임도 있고 그 의무도 있으면 당연히 권리도 있지 않냐. 연단에 올라갈 수 있는 권리도 있다. 되게 유명한 말이거든요, 이게요. 예. 이거 두세요. 이거 요즘에 나올 수도 있어. 예. 그래서 이거 쳐놓고 요게 뭐냐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명문장인데 요즘에 이제 서양사에서 여성사 할 때 2점짜리 문제 나올 때 나올 가능성이 있더라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피에르 소메트라는 사람이 그 밑에 있는데 이 피에르 소메트는 국민공예 시기 때 혁명파 한 인물로
파리의 민중세를 이끌었던 자코뱅의 공포정치를 옹호했던 사람인데 요때 이제 이 사람은 혁명은 되게 이제 뭐냐면 진보적이었는데 여성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었어요. 이게 좀 한계죠. 그래서 그다음 그는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를 주장한 올랭푸드 구주를 비판했고 그다음에 궁극주의 여성 클럽이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래서 여성 클럽이라고 해서 이제 그때 당시에 만들어진 그 여성 그 정치 클럽이 있나 봐요. 그 당시에 클럽을 중심으로 해갖고 정치적인 어떤 논쟁이라든지 이슈나 하도 같은 것들을 이제 논의하고 그랬거든요. 예, 일종의 정치 참여 정치 참여 통로였는데 이때 남성들이 만든 자코벤 클럽에도 이 여성 클럽이라는 것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렇게 있고요. 이게 이제 서강제에 좀 나와 있어요. 이때 한번 또 얘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2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올랭푸드 교주가 여성과 여성의 시민의 권리선언을 쓴 이유를 찾아보자. 그래서 프랑스 혁명 초기부터 여성의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졌음에도 인권선언 내용과 실천이 일부 남성에 대한 제한된 권리 적용에 그치자 이에 대한 반발로 작성했다. 그래서 인권선언 내용과 실천이 일부 남성에 대한 제한된 권리 적용에 그치자 이에 대한 반발로 작성했는데 요게 이제 대표적인 사항이 요 관련된 내용이죠. 자, 그래서 자율청계 프랑스 혁명의 의의와 한계를 정리해보자. 자, 프랑스 혁명은 봉건적 신분제도를 타파하고 시민사회와 자본주의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는데 투표권은 백인 남성들에게만 주어졌고 여성의 정치적 권리는 보장받지 못하는 한계도 가진다. 요거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으니까 좀 파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미래한 교과서에서 좀 보면 시민혁명을 보는 다양한 관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좀 읽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요즘에 요거가 이제 여성사 관련된 내용도 있고 그 있기 때문에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독립혁명하고 그다음에 시민혁명, 그다음 프랑스 혁명에 대한 평가 그 관련된 내용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는 시간 관계상 제가 거기에다 읽을게요. 거기 그 챗GPT를 통해서 읽어보겠는데 이게 챗GPT는 화면이 좀 읽을 때 깨져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감안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시문까지 다 해서 좀 읽을게요. 네. 네. 이게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지금. 네. 근데 이제 일단 빨리 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제 얘부터 읽고 하는데 예, 읽어볼게요. 아까 재미나이가 다 좋긴 하는데 이게 읽지를 못해. 아, 이게 프랑스 혁명이나 미국의 독립혁명의 어떤 한계나 이런 거와 연결돼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자, 그러면 읽어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미지의 모든 글씨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자료 1. 시민혁명과 여성혁명 시기. 에비게일 애덤스가 남편인 존 애덤스 후일 미국 대통령에게 쓴 편지. 당신이 만드는 새로운 법률에서는 부디 여성들을 잊지 마시고 조상들보다는 좀 더 관대하고 호의적으로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성들에게 특별한 배려와 관심이 주어지 않으면 우리는 기필코 반란을 도모할 것입니다. 우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거나 우리의 대표가 참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어진 어떤 법률의 구속도
우리는 받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 혁명 시기 독립선언문의 초안을 수정한 인물이다. 아내인 에비게일 애덤스는 남편이 대륙 회의에 참석 중일 때 그에게 편지를 보냈다. 이 올랭푸드 구주의 여성과 여성 시민의 권리 선언, 어머니들, 딸들, 자매들, 그리고 프랑스 시민의 대표들은 국민 공공의 구성원이 되기를 요구한다. 여성의 권리에 대한 무지와 망각과 멸시가 공공의 불행과 정부 부패의 유일한 원인이라고 간주하여 여성들은 타고난 권리이자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인 여성의 권리를 엄숙하게 선언하기로 결의하였다. 제1조 여성은 자유롭게 그리고 권리에서 남성과 평등하게 태어나며 그렇게 존속한다. 제2조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여성과 남성의 자연적이고 소멸할 수 없는 권리를 보존하는 데 있다. 자료 2. 미국 혁명과 노예제. 미국 혁명 당시 영국은 노예제 폐지를 내세우면서 흑인들을 병력으로 동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의 토머스 데이는 자신은 물론 권리를 수호하겠다는 북아메리카 식민지의 정치 노예제 존속의 모순성을 지적하며 노예를 착취하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을 비판하였다. 1. 영국의 노예제 폐지론자 토머스 데이의 편지. 이 세상에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영국 정부의 위선에 맞서고 있는 북아메리카 식민지 인사의 행동이다. 왜냐하면 한 손으로는 독립선언문에 서명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노예들에게 채찍을 휘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2. 매사추세츠주 다트머스의 흑인 7명이 투표권을 요구하며 낸 청원서. 우리는 우리에게 과세하는 자들을 선출하는데 투표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국가의 자유민이 누리는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개탄하고 우려했습니다. 우리 유색인들 중 대다수는 공동의 대의를 지키기 위한 전쟁과 관련된 권리 행사에 맞선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자료 3. 프랑스 혁명에 대한 서로 다른 평가. 프랑스가 겪은 근래의 폐해는 내전에 따른 참화가 아니다. 태평스러운 시기에 채택된 성급하고 무지한 계획이 초래한 바를 보여주는 비극이다. 그들은 자신의 왕을 감금하고 동포 시민들을 살해하고 수천의 준죄 없는 인부와 무고한 사람들을 빈곤과 고통 속에 빠뜨렸다. 에드먼드 버퍼크, 프랑스 혁명은 권리를 위한 투쟁이다. 군주의 세습적 전제주의 아래에서 자라난 수많은 억압이 프랑스에서 개혁을 기다리고 있었다. 프랑스 혁명은 개인에 대한 중요성이나 인간의 권리에 대한 합리적 사고에서 비롯되었다. 토머스 페인, 인간의 권리. 탐구활동 예시. 다반 에비게일 애덤스는 편지를 통해 여성의 권리가 보장된 법을 요구하였으나 결국 독립선언문에 포함되지 못했다. 올랭푸드 구주는 가부장적 질서에 맞서 여성의 권리를 옹호하고 남성과 동등한 참정권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프랑스 혁명 당시 자유와 평등은 남성에게만 허용하는 것이었고 여성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1자료 2를 통해 알 수 있는 시민혁명 당시 여성의 요구사항과 시민혁명의 한계를 발표해보자. 2자료 2를 통해 미국 혁명의 한계를 이야기해보자. 예시 답안. 미국 혁명 당시 영국의 토머스 데이는 노예제를 비판하였고 일부 흑인들은 노예제 폐지와 흑인들의 참정권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미국에서 노예제는 계속 유지되었고 흑인들의 정치적 권리는 무시되었다. 3자료 3을 읽고 두 입장을 비교하여 분석한 후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자. 지도한 에드먼드 버크는 프랑스 혁명을 성급하고 무지한 기획이 가져온 비극이며 수많은 사람에게 빈곤과 고통을 준 사건이라고 비판하였다. 이에 비해 토머스 페인은 프랑스 혁명이 개인에 대한 중요성과 인간의 권리를 위한 투쟁이었다고 주장하며 역사적 의의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도록 지도한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교과서에 이제 프랑스 혁명이나 미국 독립혁명에 이제 관련된 견해와 한계를 이제 좀 봤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자료 1번에 보면 그 미국 독립혁명이나 그 당시 프랑스 혁명은 그래서 여성들은 좀 배제됐다. 이렇게 이제 내용을 이제 여기에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올랭구트 구주의 이 여성과 여성의 시민 권리 선언이 있는데 여기 1조와 2조만 이제 제시를 했는데요. 여기 잠깐 제가 이제 좀 찾아봤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내용을 보면 이게 안 나왔네. 아, 지금 여기가 안 올라왔어. 여기 있는데 여기 있네. 올라왔네. 이게 좀 약간 제 컴퓨터에 차는 게 여기에서 그 아이패드 넘어가는 사이에 좀 약간 지체가 있거든요. 예. 자, 여기가 이제 여성과 시민의 권리 선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일단은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다 읽지 못하고 몇 조만 중간만 읽고 이제 끝낼게요. 예. 이렇게 읽는 게 좀 느려가지고 예. 여기에 좀 보면 10조 내용을 좀 기억을 해주세요. 프랑스 그래서 혁명기인 1791년 올랭푸드 구주 올림푸데 구주가 발표한 여성과 여성 시민의 권리 선언 Declaration des droits de la femme et de la citoyenne은 당시 남성 중심으로 선포된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에 맞서 여성의 보편적 권리를 주장한 기념비적인 문서입니다. 이 선언문의 핵심 전문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성과 여성 시민의 권리 선언 1791 1. 서문 프리엠보 어머니들, 딸들, 자매들인 국가의 여성 대표들은 국민의회에 자신들을 구성원으로 받아줄 것을 요구한다. 여성의 권리에 대한 무지, 소홀 혹은 경멸이 공공의 불행과 정부 부패의 유일한 원인임을 고려하여 여성의 자연적이고 신성하며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엄숙한 선언을 통해 제시하기로 결의한다. 2. 본문 주요 17개 조항 제1조 여자는 자유롭게 태어났으며 권리에 있어 남성과 평등하다. 사회적 차별은 오직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만 기반할 수 있다. 제2조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여성과 남성의 자연적이고 소멸할 수 없는 권리를 보존하는 데 있다. 그 권리는 자유, 재산, 안전, 그리고 무엇보다 억압에 대한 저항이다. 제3조 모든 주권의 원천은 본질적으로 국민에게 있으며 국민이란 남성과 여성이 결합한 것에 다름 아니다. 제4조 자유와 정의는 타인에게 속한 것을 모두 되돌려주는 데 있다. 그러므로 여성이 자신의 자연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제약은 오로지 남성이 가하는 영구적인 폭정뿐이다. 이 제약은 자연과 이성의 법에 의해 개정되어야 한다. 제6조 법은 일반 의지의 표현이어야 한다. 모든 여성 시민과 남성 시민은 직접 혹은 대표를 통해 법 제정에 참여해야 한다. 법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해야 하며 능력에 따라 모든 공직과 직업에 평등하게 임용될 권리가 있다. 제10조 누구도 자신의 근본적인 신념 때문에 괴롭힘을 당해서는 안 된다. 여성이 사형대에 오를 권리가 있다면 마찬가지로 연단의회에 오를 권리도 있어야 한다. 제11조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소통은 여성의 가장 소중한 권리 중 하나이다. 이 권리는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책임을 묻는데 특히 중요하다. 모든 여성 시민은 나는 당신 아이의 어머니입니다. 라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잠깐 보면 여기에서 이제 인간이나 호모이라는 용어를 예전에는 이제 그 프랑스 인권선언에는 남성만 지칭한 데만 해서 요거는 여성과 여성 시민까지 명시하면서 이런 보편적인 인권 범위로 확장됐다는 거. 그리고 사회적 책임도 강조했죠. 이 여성의 창조권뿐만 아니라 사유재산권, 교육권, 그 몇대 그 17조에 보면 그 뭐냐면 재산권도 인정해달라. 이렇게 이제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미혼모 아이들 권리 보호까지 주장했다는 거. 근데 안타깝게도 이 올랭푸트 구주는 이 선언을 하고 나서 2년 뒤에 공포 정치 때 그 당시 이제 뭐 성별에 적합한 덕성을 잃고 정치에 참가한다라는 의미로 그러니까 좀 건방지다는 거죠. 여성이 정치 참여한 것에 대해서 단두대에 처형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한계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이제 파악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넘어가서 그 미국의 노예제에 관련된 내용도 있죠. 그래서 미국 혁명 당시에 영국군 노예제 폐지를 내세우면서 흑인들 병력을 동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영국의 토마스 데이가 자유와 평등, 권리를 수호하겠다고 북아
북아메리카 식민지 인사들의 이 정작 노예제 그러니까 그 다시 할게요. 자, 영국군은 그 노예제 폐지를 내세우면서 흑인의 병력을 동원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영국의 토마스 데이는 자유와 평등, 권리를 수호하겠다는 북아메리카 식민지 인사들이 정작 노예제 종속을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노예를 착취하는 어떤 모순의 상을 비판하는 내용이 이 토마스 데이에 글에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프랑스 혁명에 대한 평가인데, 요게 이제 토마스 페이의 인간의 권리는 당연하게 긍정적인 보죠. 어차피 이제 프랑스 대혁명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볼 수밖에 없죠. 미국 독립혁명하고 연결돼서 그런데 이제 요게 에드머드 버크는 이게 영국 사람이거든요. 보수주의 입각에서 프랑스 혁명에 대한 성찰 또 고찰이라는 글을 썼어요. 요거 좀 기억을 해두세요. 왜 기억을 해달라고 하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어요. 이게 09년 기출문제인가? 이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드워드 버크는 프랑스 혁명을 성급하고 무지한 기획이 가져온 비극이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빈곤과 고통을 준 사건이고 영국처럼 이렇게 천천히 전진적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급격하게 했다 하면서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에드워드 버크의 프랑스 혁명에 대한 고찰 요 사람 이름하고 그 뭐냐면 저서 이름은 꼭 외워두세요. 이거는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겁니다. 예. 요거 관련돼서는 나중에 제가 뒤에 또 따로 해가지고 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프랑스 혁명의 관점과 한계 관련된 내용, 교과서 내용을 이제 좀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서양사 개론을 이제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서양사 개론에 보면 앙시안 레짐이라는 게 있죠. 앙시안 레짐. 앙시안 레짐은 그 구제도의 모순이야. 그래서 봉건 체제를 바탕으로 했지만 주의할 것은 이때 봉건 체제는 중세의 어떤 봉건 제도가 아니에요. 그 자체가 그 봉건 제도의 유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프랑스는 그 당시에는 농노도 없었고 자유민 다 자유민이었죠. 그리고 다른 국가보다 훨씬 더 자유로운 국가였어요. 그럼에도 왜 혁명이 났냐? 선진적이기 때문에 그 혁명이 일어났죠. 왜냐하면 다른 데에서는 어차피 못 먹고 못 사고 탄압받으니까 원래 그러니 하고 살아. 근데 자기 자신의 어떤 사회적 경제적 위치가 올라가는 데 불구하고 걸맞는 대우를 받지 못할 때 혁명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예, 북한 같은 데서는 혁명이 일어날 수 없어. 근데 이란 같은 데서는 시민 붕괴가 일어날 수 있었던 배경이 그런 거죠.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근데 있으려면 어느 정도 지위가 올라가고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있어야지 결핍을 느낄 수 있는데 이때 프랑스는 제일 선진적이고 그다음에 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제일 결핍을 많이 느끼게 되고 그거에 대한 분노를 또 느낄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혁명의 어떤 그 발화점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앙시안 레짐이 뭐냐? 자 여기 보면 자 이걸 이제 잠깐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앙시아니즘은 예전에 봉건 제도를 바탕으로 한 못하네. 예, 바탕으로 한 봉건 체제라는데 그렇다고 해서 중세적 봉건 제도는 아니에요. 그 유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산. 자, 여기 보면 왕을 정점으로 해서 1신분, 2신분, 3신분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1신분은 고위성직자, 전체 인구의 12만 명 정도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귀족 신분, 전체 인구의 40만이죠. 그래서 이때 1신분과 2신분이 전체 인구의 2% 해당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3신분이야. 그래서 이 3신분의 범위가 너무 넓어. 그래가지고 위로는 상층 시민, 부르주아 계층들뿐만 아니라 아래로는 이제 뭐냐면 빈농이라든지 소작농, 심지어 거지까지도 3신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중에 이제 주요 역할을 하는 프랑스 혁명 때 주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여기 부르주아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과 그 다음에 농민들 이 주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네는 위로부터의 흐름을 주도했고 얘들은 아래로부터의 흐름을 주도했죠. 농민에다가 그 뭐냐면 그 소신민 그 뒤에 얘기했지만 이제 이런 그 뿌티푸르주아 포함한 소시민 계층들 랑키르트라는 계층이 밑으로부터 흐름을 주도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끝나고 나서 그 후에 이제 가정은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이 성공하고 나서 그 후에 이제 국민의회부터 국민공회 쭉쭉 있잖아요. 그 과정은 요 이제 얘하고 얘의 대립이 아니라 요와 30분에서 대립 구조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대립구도가 형성됐지만 나중에는 3신분 내에서 대립구도가 형성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그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397페이지부터 쭉 볼게요. 자, 프랑스 혁명은 전형적인 시민혁명으로 그 깊은 원인은 구제도의 모순, 앙시알 레지미의 모순이 있다. 이 내용이죠. 자, 여기에서 첫 문장부터 딱 핵심을 딱 던져주는 거죠. 전형적인 시민혁명, 그리고 그 원인이 구제도의 모순, 앙시안 레짐이라는 것은 이제 프랑스 구체제, 옛 제도라는 뜻인데 혁명 이전의 프랑스 사회 전체가 밝힌 말이고 그러면 이제 구제도에 어떤 모순이 있는가를 그 뒤에 나오고 있죠. 자, 구제도에서 프랑스에서는 과거의 유무인 신분제가 아직도 남아 있었으며 제1 신분인 성직자와 제2 신분인 귀족은 특권 계급이었죠. 그래서 여기 아까 얘기했던 1신분, 2신분 이렇게 구성됐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또 보겠습니다. 자, 성직자의 는 총 인구 2,700만 명 중에 10만이 넘지 않았으며 독자적인 성직자 회의도 가지고 있었고 그 교회 법전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조직제였고 그들은 특권을 갖고 있었으며 그 다음에 면세 특권 대신에 또 면세 특권 대신 정기적인 자발적인 공납금을 국왕에게 바쳤다. 이렇게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그 면세 특권을 받는 대신에 이게 도중에 음, 그래야지 말이 되죠. 예, 정기적으로 자발적인 공납금을 국왕에게 바쳤다. 예, 이렇게 있는데, 자, 이 숫자를 보면, 전체 인구의 2,700만 중에 10만 명이면 전체 0.4%도 안 되는 극소수잖아요. 근데 이게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있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면세 특권이 있는데, 이들은 이제 세금을 안 내는 대신에 그때마다 자발적인 공납금을 바쳤다고 되는 거야.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이게 얼마나 낼지를 자기가 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납금은 그냥 세금에 준해서 내는 거죠. 안 내는 대신에. 근데 공납금 뭐 그 10원도 낼 수 있고 1,000만 원도 낼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또 경제적 기반도 엄청나다는 걸 그 밑에도 나왔는데 이렇게 볼게요. 자, 그들은 전 국토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토지재산을 갖고 있으며, 물론 이제 여기 토지재산이라는 건 교회가, 교회 이름을 갖고 있는 거죠. 개인보다는 영주로서 봉건지도를 받는 한편, 모든 농산물의 10분의 1세를 징수했다. 예. 그래서 이제 요때 이제 그 영주인데, 영주는 교회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고위급 선지자들이 이제 일종의 실질 지주 역할을 했다. 교회가 받지만 그 운영하는 사람들은 고위 성직자 이렇게 보는데 보통 이제 그 성직자 계층은 두 개 계층으로 이제 구성이 됐어요. 그 뒤에 내용이 있는데 그때 가서 좀 얘기를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성직자 계층 안에서도 상당히 뭐냐면 그러니까 이건 좀 이따 해볼게요.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교회의 역할이 있는데 교회는 또한 교육과 구빈 사업을 이제 독점하고 모든 출판물의 검열에도 참가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본다면 주교나 수도원장 등 고위 성직자는 귀족이나 다름없었고 사제나 대다수의 수도사 같은 하위 성직자는 평민이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여기에서 이제 같은 일신분인데도 불구하고 고위 성직자들과 하위 성직자들의 사회적 처지가 완전히 달랐다. 그래서 주교는 그 수도사와 수도원장과 사실상 주교나 수도원장은 사실상 귀족이었고요. 그러나 사제나 수도사들은 평민이었죠. 그 이런 내부 분열이 나중에 3부에 할 때 결정적 역할을 하는데 하위 성직자들은 자신이 1신분에도 불구하고 그 3신분에 쓰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구제도에서는 프랑스는 실제로 귀족과 평민한 두 개 계급이 나눠졌다. 왜냐하면 그 성직자 계급은 둘로 나눠져 있잖아. 그 하나는 그 귀족 계급에 속하고 또 하나는 평민의 계급에 속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귀족을 보겠습니다. 귀족은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자, 제2신분의 기록은 40만 정도 됐으며 전국의 5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봉건적 권리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귀족은 그 직접적인 타의와 도로 부역 같은 면제 도로 부역 등의 면제와 같은 실질적인 특권을 누렸고 칼을 찬다든지 하는 형식적 명예 특권도 가지고 있었다. 자, 그래서 귀족이 40만인데 전국 그 5분의 1을 소유했다. 거기다가 이제 타이가에서 이제 직접 했는데 귀족들은 이걸 안 냈죠. 세금 부담이 누구한테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제30분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자, 이 타이어가 뭐냐면 이게 원래부터 봉건 시대부터 내려온 세금인데 토지와 재산에 부과됐던 거야. 근데 귀족과 성직자 면제됐거든요. 결국엔 이 돈은 평민들이 내는 세금이 됐던 거죠. 그래서 프랑스의 재정 문제 중에 하나가 그 귀족들과 성직자들은 막대한 재산을 갖고 있는데 비해 그 세금은 안 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세금이 적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농민들에게 아니면 제30인들에게 집중적으로 부과되었다. 이런 것들이 프랑스 재정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텐데요.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봉건적 권리라는 게 뭐냐? 자, 요걸 이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요걸 봉건적 권리를 좀 보는데, 자, 봉건적 권리라는 것은 뭐냐면 예전에 그 중세시대 때 그 유럽에 봉건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봉건제라는 게 프랑스에서는 이미 이제 14세기, 15세기 때부터 없어졌는데 그 유제만은 그대로 계속 몇 개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봉건적인 권리라고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봉건적 권리가 뭐가 있냐면, 자, 형식적인 명예특권이 있어요. 자, 형식적인 명예특권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 앞에서 얘기한 칼을 찰 수 있는 권리, 어, 칼을 찰 수 있는 권리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뭐냐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언제 없어졌냐면 군민공의 때, 군민의회 때 없어졌죠. 그래서 국민의회가 이제 교과서에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봉건적 권리를 폐지한다. 그죠? 그래서 그때 공무원적 그 봉건적 국민 권리 봉건적 권리를 폐지할 때는 국민의회에서 공포할 때는 요걸 폐지하는 거예요. 요걸. 예.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실질적인 어떤 특권이 있어. 실질적인 봉건적 권리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 합폐지대인 쌍스가 있어요. 그 다음에 생산물 주인인 쌍파르가 있어요. 자, 이게 합폐지대고 이게 이제 생산물 지대거든요. 예. 합폐지대는 토지를 기준으로 이제요. 그다음 쌍파드 같은 경우에는 수확량에 따라서 이제 기준을 한다. 아,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당시에 이제 실제 봉건제를 권리는 뭐냐면 그 당시에는 이미 어 농노라는 존재가 없었죠. 영주도 없고 농노도 없어요. 근데 그 여기에서 이제 그 봉건조 그 제도가 폐지될 때 그 가도기에 봉건조 반동이 일어났어. 그래서 그 과정에서 농민들이 예전에 냈던 일부 헌물지대가 이렇게 변화돼 가지고 쌍스와 쌍파로 남게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그 프랑스 대혁명 시기 때 18세기 때는 농노와 영주는 없었지만 예전에 그 농노에 후손했던 농민들과 그다음에 영주에 후손했던 귀족들이 있었죠. 그래서 예전에 선조들이 농노였던 그 농민들, 자유농민들은 이런 이제 예전에 그 농노가 그 영주에게 바쳤던 헌물지대를 바친 것 같이 똑같이 예전에 이제 지금 자유민 그 농민들이 예전에 주인이었던 그 영주의 후손들 귀족들에게 이런 쌍스나 쌍파라 같은 것을 갖다 바쳐요. 예. 자기가 지주이고 땅을 갖고 있고 자산도 상관없어. 그냥 예전에 자기 조상이 농노였으면 예전 주인에게 갖다 바쳐야 돼, 귀족들에게. 이게 이제 뭐냐면 문제점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쌍스하고 쌍파르는 그 당시 국민의회 때는 폐지는 폐지인데 돈을 주고 폐지해라. 유상 폐지죠. 어? 일종의 이걸 뭐냐면 뭐라고 그냥 그 소유권으로 본 거야.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 그 프랑스 혁명 직전에 이 귀족들이 상당히 뭐냐면 궁핍했어요. 그래서 그 많은 궁핍한 귀족들이 이 쌍스와 쌍파의 그 징수 권한을 누구한테 넘겼냐면
부르주아 세력들에게 넘겼어. 예. 그래서 이 부르주아 세력들이 화폐지대나 생산물지대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거든요. 예. 근데 그 뭐냐면 국민의회가 등장하고 그다음 농촌에서는 이제 막 폭동이 일어나니까 그 당시 이제 이해된 조치로서 봉건적인 권리를 폐지한다고 했는데 아까지만 실질적으로 형식적인 명예특권만 폐지한 거고 요 내용 실질적인 봉건적 권리들은 상스와 생파 같은 내용들은 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도 돈 주고 샀기 때문에 너희들도 돈 주고 사라. 그래서 유상 폐지를 했던 거죠. 그렇지만 의미는 별로 없었다. 이미 뭐냐면 농촌은 다 폐지됐어. 농민들이 안 냈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국민 공익 때는 완전한 폐지, 무상 폐지로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상 폐지는 그 뭐냐면 국민의회 그리고 무상 폐지는 나중에 국민 공익 때 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걸 좀 보시면 되고요. 계속 읽어볼게요. 자, 18세기의 프랑스 귀족에는 두 종류가 있었다. 그 하나는 출생에 위해서 위한 혈통 귀족으로서 그 당시 대검 귀족도 있을 거예요. 정통 귀족이죠. 자, 또 하나는 그 예전에 얘기했던 부유한 부르주아 세력들이 돈을 주고 이제 매입을 한 사회가 있었잖아요. 그 간직을 매입해서 귀족이 된 자로서 특히 고등법원 같은 법관직이 많았고 또한 세력이 컸기 때문에 이들 신흥 귀족들을 범법 귀족이라 한다. 그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먼저 차이가 있었지만 점차 양자 간의 차이가 사라졌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요 대검 귀족과 범법 귀족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대검이라는 것은 검을 차고 전쟁터에 나갔던 기사 귀족들의 유래있죠. 그리고 범법이라는 것은 돈을 간직을 사서 귀족을 된 사람인데 법관 가오는 있기 때문에 범법이라 했다. 그래서 이 앙시안 레지임에서 좀 눈여볼 게 간직 매매라는 제도죠. 그 예전에 한번 제가 얘기했는데 그때도 그 성향이 있어. 그래서 국가가 재정난을 하기 위해서 간직을 팔았는데 부유한 부르주아들이 이 그걸 사서 귀족 신분을 얻게 된 거야. 그래서 그 고등법원들이 그등 귀족들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됐던 거고 당연히 이제 고등법원들은 자기가 이제 세금 만나려고 여기 이제 간직을 매입했는데 재정 개혁을 하면서 그 귀족들에게 세금 내라니까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예. 자, 범법 규정은 그 출신답게 그 재산 관리에 능했으며 그 뭐냐면 대검 귀족 중에 대귀족은 군중에 드나들며 사치와 낭비를 일삼았고 토지 관리는 소홀했다. 그다음에 지방에 이제 뭐냐면 소귀족들은 수입을 적은 데다 물가가 안 등하여 생활을 궁핍했으며 그 속 귀족이나 신분과 특권에 집착했다. 예, 그것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몰락한 그 귀족들은 주로 자기 땅을 부유주의 세력들에 갖다 팔거나 아니면 또 특권도 팔았죠. 아까 얘기했던 그 실질적 봉건적 권리도 갖다 팔고 그랬던 그 시기예요. 예. 그래서 유일하게 이제 신분밖에 귀족밖에 없다 보니까 이런 이제 귀족 시대를 유지하는데 상당히 집착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게 이제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재산 관리에 유능한 탓이든, 그 다음에 또 수익을 증가시킬 필요 때문, 그러니까 재산 관리에 유능한 탓이든, 또는 수익을 증가시킬 필요 때문이든, 18세기 후반에는 장원의 소유자인 영주들은 지대를 비롯해서 각종 공납을 올리고 철저히 징수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소멸되까지 그 되찾아되어 새로 징수되었다. 이것이 봉건적 반동이나 형상이며 귀족 계급은 정치면에서 공세를 취하게 되었다. 자, 여기 봉건적 반동이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한데 물론 봉건적 반동이라는 것은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만 적용된 게 아니라 예전부터 이제 어떤 이제 흐름에 대해서 봉건 세력들이 반동을 하면 봉건적 반동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자, 그러면 왜 이런 봉건적 반동이 일어나냐? 두 가지를 지금 들고 있어요. 재산 관리에 유능한 탓이든 수입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든 어느 쪽이든 결과는 같죠. 그래서 결국에는 돈이 많은 사람은 더 뜯어내는 거고 그 다음에 돈이 없어서 수입을 증가시킨 귀족도 더 뜯어낼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에 대한 착취가 강화된 거고요.
이런 것들이 프랑스 혁명의 사회 경제적 배경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시민계급과 이제 농민이 있어요. 자, 시민계급과 농민들은 전체 그 국민들의 98%가 돼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도 상당히 개서화돼 있죠. 그래서 위에는 부유자세부터 밑에는 거지까지 다 뭐예요? 30분이야. 예. 그래서 그 있고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그 헌명 초기 때는 이 30분 중에 금융업과 상공에 종사하는 또는 법률가 의사를 그 직업을 갖고 있는 그 누가 부르주아가 그 역할을 주를 했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소시민이나 농민도 이제 뭐냐면 주도 쪽으로 받게 되는데 초창기 때는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이들은 이제 정치적 특권 귀족의 하에 계층이면서 부르주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권에서 배제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부를 많이 쌓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자신의 어떤 경제적 나 지위만큼 사회적 정치적 권리가 주어지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특권적인 제1신분과 제2신분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들 대다수는 일가가요 제3신분에 속한다. 그 수는 전 인구의 96%를 다했으며 거기에는 가장 부유한 부유자부터 거린이까지 다양한 사회계층이 이제 포함되어 있다. 네, 이렇게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여기도 보면 이제 96% 인구가 절대다수가 3신분인데 더 다양한 계층이 있잖아. 이런 것들이 제3신부의 특징이고 약점이고요. 자, 일단은 가장 중요한 시민 계급부터 이제 볼게요. 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계급은 금융업과 상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모든 종류의 법률가, 의사, 문필가 등 자유업에 종사하는 부유주라고 부르는 시민 계급들이다. 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중세 말부터 성장을 거듭했고 특히 지리산의 발견 이래에 자본주의 발달과 더불어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되어 그들의 재능은 그 국가 사회 발전에 있어 불가결한 것이 되었다. 여기까지 읽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평민으로서 특권적인 귀족계급에 하에 있었고, 정권으로서 배제됐으며, 경제면에서도 길드의 잔존 등 봉건적 잔재로 그들의 자유는 활동이나 자본주의 발달이 저해되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게 이제 바로 앙시아니즘의 핵심 모순이죠.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세력인데 정치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평민 취급받는 거야. 돈이 있는데 권력이 없다. 능력이 있는데 신분이 낮다. 이런 괴리가 혁명의 동력이 됐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갖지 않는 사람은 혁명할 필요 없어. 불만도 없어. 근데 이들은 가진 만큼 많이 가졌지만 그만큼 대우를 받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불만을 낳게 되고 혁명을 낳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하여 시민계급은 이런 구제도의 모순을 타파하고 그들에게 적합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고 사상적으로 뭘 했다? 계몽사상. 이 계몽사상이 이제 일종의 뭐냐면 그 프랑스 대혁명의 사상적 원인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계몽사상이란 시민계급의 사상적 무기를 제공하였다. 그래서 여기에 볼테르, 루소, 몽테스키아 같은 계몽사상가들 사상이 부르주아의 구제를 비판하고 새로운 사회를 상상할 수 있는 그 이론적 토대가 되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합리적인 법칙에 따라 운영하고 이성을 통해 이 법칙을 깨닫고 불합리한 걸 개선하면 역사는 진보한다. 이런 것들이 계몽주의 신념 아니에요. 여태 불합리한 것은 뭐겠어요? 예, 구제의 모순이겠죠. 예, 그래서 계몽사상 앞에 언급한 것처럼 쌀용을 통해 널리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부터는 이제 시민계급, 그러니까 30분 안에서의 어떤 계급 분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시민계급도 분화 생각에 있어서 반드시 동질적이지 않다. 그래서 은행가나 징세 청부업자들 또는 해외 무역 종사자 같이 상층 부유자들은 주로 이제 부럽지 않게 생각했고 귀족이 되고 싶어 했고 그 중에 상당수가 뭐냐면 그 돈을 주고 범법 귀족이 되었죠. 그 문을 좁았다. 하여튼 이렇게 있고 한편 중간에 있는 뿌띠부르주와 관련된 내용이 있죠. 자, 한편 도시와 수공업자, 소상중주인 뿌띠부르주아,
자, 포티푸르지아는 어떤 세력들이냐면 자기 재산도 있고 노동도 같이 하는 그런 세력들 얘기예요. 그래서 포티푸르지아 세력들은 어렵고 생활이 어렵고 특히 수공업자는 자본주의 발달에 압력을 받고 있고 특히 그 당시 영국의 산업혁명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프랑스에 조금씩 영향을 주기 시작했죠. 그리고 임금 노동자의 전락과 위기를 느꼈기 때문에 자본주의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예. 자,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사회주의에 대한 인식이 반영됐다. 사회주의는, 있으면, 사회주의는 인정하지만, 사회재산이 양쪽에서 양극화되는, 그러니까 사회주의는 너무 많이 갖거나 적게 가는 양극화 형성 비판했죠. 자, 그런 것들이 국민공예의 어떤 여러 가지 문서에도 반영이 된다.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이 그 소시민층, 수공업자들, 상정주를 나중에 뭐라고 부르냐면 쌍키르트라고 하죠. 쌍키르트. 그래서 국민공예를 주도했던 주요 세력 중에 요 쌍키르트 계층인데 요거 예전에 기출이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좀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국민공예 때. 자, 그러나 이렇듯 생활 조건이 서로 다른 시민 계급사의 매우 견고한 하나의 결합의 유대가 형성되는데 이건 귀족 계급의 증오였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다양한 이질적인 세력들을 하나로 결집시킬 수 있었다. 그래서 상층이든 하층이든 시민 계급을 하나로 묶어준 게 귀족에 대한 증오였고요. 예. 그 다음에 농민으로 넘어가죠. 이 농민은 상계급 중에 절대 다수를 포함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농촌 아직 농업 경기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농민이 전체 인구의 상당수 거의 대부분 한 80%, 90% 장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제3신분의 대다수를 차지한 것이 농민이었고요. 예. 자, 그래서 거기 보면 각 주에 보면 총 인구의 거의 4분의 3, 그러니까 2,700만 중에 거의 2천만 명 있는데 4분의 3이 뭐야? 75%, 80%가 농민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자, 18세기 프랑스 농민은 동유럽의 농민과는 달리 일찍이 농노신부터 해방되어 자유로웠으며 영국의 농민이 농업 노동의 전략과는 달리 그 대다수가 토지 소유자다. 그 비교가 상당히 중요한데 프랑스의 농민의 특수성, 동유럽과 영국과 비교해서 보이죠. 동유럽은 아직도 재판 농노제 아래 있기 때문에 농노제가 계속 남아 있었잖아요. 또 영국은 3분할제 아래서 농민의 토지에 있고 농업 노동이 전락했죠. 근데 프랑스 농민은 물론 지역마다 차이가 좀 있긴 있지만 대부분은 토지 소유자나 아니면 토지 소유를 하지 않더라도 토지 경작자였어요. 예. 그런다고 해서 뭐다 형편은 좋았던 건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뭐냐면 영국 농민보다 더 좋았다. 그리고 토지도 경작권이든 소유권이든 나름대로 분배돼서 자기 토지, 자기 경작전에서 뭐냐면 그 이렇게 그러니까 뭐 소농경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농촌 사회에서도 뭐냐면 또 동질적인 게 아니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보다는 좀 평균적으로 이제 뭐냐면 그 나았지만 그 안에서도 계층 분화가 있었다는 거죠. 예, 요걸 이제 밑에 그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나 농촌 사회는 반드시 독립적인 게 아니었다. 가장 부유한 농민층은 경우에는 자기 소유 토지는 전혀 없으며 대교 토지를 빌려 경영한 자본가적 농업 경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 밑에 농촌의 중상층을 할 수 있는 자영농이 이제 존재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다시 이를 내려가면 소규모 소작농과 절반 소작농.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있고 자기 소유 토지로서 생활이 원형 영세농. 농촌 프롤레타리아 계층 농업 노동자가 있었다. 예, 이렇게 이제 계급별로 구분되어 있지만 상대적으로 볼 때는 농업 노동자는 적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중간층이 좀 많았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있고 그 다음에 그러나 농민의 대다수는 그들 토지로서는 생활하기 어려운 형편이었고 18세기 급격한 인구 증가와 분할 상속제 그래서 이제 보통 영국 같은 경우에는 장자 상속제가 일반화됐죠. 근데 프랑스는 그렇지 못했어. 뭐냐면 주로 이제 똑같이 나눠줬어. 그래서 이것이 농민의 영세화에 가속됐고 이 분할 상속제 때문에 또 귀족도 타격받죠. 왜냐면 귀족지가 계속 똑같이 나눠졌기 때문에 뭐냐면
토지도 똑같이 나눠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귀족들 군피카 형성도 이와 연결돼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자, 뿐만 아니라 농민들은 교회에 10분의 1세를 바치고 국가가 부과하는 직접세와 간접세, 대표적인 염세인데요. 염세는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리고 도로, 부역 등을 부담하고 나가서 생산물지대 같은, 아까 이제 생산물지대, 그 다음에 화폐지대 같은 봉건적 권리도 있죠. 실질적으로 봉건적 공납을, 뭐냐면 영주들에게 바치고 그 봉건적 반동은 더 무거워지고 있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농민의 이제 부담을 이제 구조를 좀 정리해 보면 세 방향에 착취당하고 있죠. 일단 교회에서 10분의 1, 그냥 국가에서 타이와 같은 직접세, 염세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예전에 영주였던 사람들에게 그 봉건적 공납이나 이런 것들 당하고 있죠. 그래서 또 거기다가 또 봉건적 반동이 일어나서 공납이 더 무거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하여 그 당시 이제 농민이 다수를 차지하고 소농과 연쇄농은 토지를 갈망했고요. 그리고 대농장이 이제 그 대농 경영이나 농업의 자본주의에 반감을 가졌으며 그들은 귀족 계급에 대해서 도시 주민들보다 더 심각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농민들이 귀족에 대한 도시 주민들보다 더 심각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왜? 봉골적 공납을 직접 내는 농민이었고요. 심지어 그 봉골적 공납조차 매매 대상이 돼가지고 도시 부유자 세대들이 또 이걸 또 징수했잖아요, 농민들에게요. 자,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불만이 있었고 이 농민들이 이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다는 소문이 드니까 가격해진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 많이 착취당했기 때문에 그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30분에게 부과됐던 농민들이 부과했던 염세에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이게 여기는 없지만 어디에 있냐면 서양사 총론에는 좀 자세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좀 보면 자 아까 이제 설명한 게 이건데 요거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좀 보여주면서 이제 설명했는데 여기는 그냥 제좀 넘어갈게요. 예, 여기 있다. 명예특권, 공동체 권리, 그다음에 경제 외적 관계, 쌍싸, 쌍파인데 요 두 개는 형식적인 것 때문에 국민의회 때 폐지됐고 요거는 국민의회 때 유상 폐지, 그다음에 국민공회 때 무상 폐지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염세에 관련된 내용을 또 볼게요. 하다가 도중에 이제 바꿔 샜는데 자, 염색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 여기가 이제 서양사 개론 내용이 있는데 제가 서양사 총론에 있는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염세는 프랑스 혁명 전 가장 증오의 대상이 된 세금입니다. 정부는 7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1년에 일정량 이상의 소금을 사도 강요했다. 자, 정부 소금은 실세는 10배 이상 가격뿐만 아니라 먹을 것이 없다고 해도 소금을 사지 않으면 안 됐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 전매제? 근데 10배 이상 걷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전매제 풀면서 세금을 10배 이상 걷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소금의 부정 매매는 심하게 단속되고 엄벌의 대상이 되었다. 자, 염색 때문에 해마다 3만 이상이 투옥되었고, 자, 500명 이상의 사형에 처해져 있다. 염세는 관리가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나 회사에게 첨부를 주어서 징수하는 것으로 이는 청부업자들의 행포가 심했다. 이런 내용 있죠. 그래서 염세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용을 이제 파악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서양사 강의에서는 요 관련된 내용도 이제 그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그 당시에 농민사회 그 내용하고 부르주아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있는데 여러분 서양사 강의는 안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읽어보겠습니다. 요것도 좀 빨리 읽어야 되기 때문에 챗GPT를 통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화면이 안 보이니까 교재 펴놓고 보세요.
저희 프랑스 대혁명 관련된 내용인데 그 대본이 이게 좀 약간 약하네. 하여튼 이거 다시 좀 올려야겠다. 예. 이거는 제 프랑스 강의 대본은 제가 이게 내용이 약간 이게 뭐 다른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해갖고 그런지 좀 내용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다시 제가 그 주중에 첨가해서 다시 첨부해 놓겠습니다. 사양사 그 여기 어디야? 아,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에 강의 부분이 좀 약간 그렇거든요. 프랑스 대부분 내용은 좀 이따 제가 다음 주에 첨부해서 다시 올려놓을게요. 예. 이거는 요것만 빼고 올려놓겠습니다. 일단 요 내용은 보충해갖고 다시 올려놓겠습니다. 이건요. 다음은 이미지의 모든 글씨 내용을 것이다. 1609. 농민은 대부분 인신적 예, 다시 전 토지 하겠습니다. 가운데 영주의 보유지는 큰 부분을 차지하는 못해 전술했듯이 전체의 사활 수준에 그쳤던 반면에 역사적으로 농민 보유지 형태를 띠었던 농민적 소유는 40다 45%에 달했다. 물론 부르주아가 소유했던 30% 미만의 토지가 사실상 구례의 영주적 속성을 지닌 것이기는 했지만 농민적 토지 소유의 건재는 중소농민층의 활력을 보증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영주제는 그것이 사라져가고 있었던 만큼 더욱 성가시고 부담스러운 것으로 여겨졌으며 농민층은 비록 내적으로 분화되어 가고 있기는 했지만 다가올 싸움에서 충분히 영향을 미칠 만한 독자적인 세력 기반을 확보하고 있었다. 봉건제 잔재와 농민층의 건재는 프랑스 혁명의 독특한 사회적 요걸 성격을 부여할 보여주면 되겠네. 것이다. 서양 사강의 삼이이식 피, 첸유키윙, 성장의 주된 수혜자는 부르주아였다. 물론 이들만이 유일한 수혜자는 아니었다. 귀족 또한 지주계급으로서 지대의 상승을 통해 이득을 보았다. 하지만 그들은 부르주아와 비교하여 상대적인 몰락을 겪었으며 그들의 낭비적인 생활은 물가 앙등의 피해를 받았다. 따라서 귀족은 사회 경제적으로 격화되고 있다는 감정에서 비롯하는 공격성을 보여주었다. 이것에 맞서 나타난 부르주아의 움직임은 그와의 반대로 사회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할 고려와 대접을 받지 못한 계급의 욕구 불만에서 비롯한 공격성이었다. 혁명의 주도권을 잡은 것은 바로 이 계급이었다. 서양사강의 316p6이 농촌 및 도시의 민중들에게 혁명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빈곤의 혁명이자 나날의 식량을 위한 투쟁이었다. 하지만 이 민중운동을 단지 중세 말 이래 도시와 농촌에서 나타났던 일련의 반란의 흐름의 연속선상에서만 이해하는 태도는 진상의 일면만을 본 것이다. 민중, 특히 농민이 혁명을 가담한 것은 절망적이고 원초적인 민중 봉기와 부르주아 혁명과의 우연한 결합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서양사강의 예.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읽어봤습니다. 제가 여기 안 보이는데 그리고 또 새로운 기능을 발견했네. 예. 나중에는 챗GPT 읽을 때는 그냥 원문 띄워놓고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정이 위한 이제 프랑스 귀족들의 그 반항 이렇게 있는데 여기부터는 프랑스 대혁명의 배경 관련된 내용이죠.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있는데 자,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좀 하겠습니다. 이거 좀 약간 이제 애가 제대로 또 안 하네. 예, 그래서 매칭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자, 하여튼 이거는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끝까지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프랑스 대혁명의 배경 관련된 내용을 강독을 해볼까 합니다. 예.